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전략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비트코인을 석유처럼 비축하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비트코인이 옛날에 그 한국은행이나 이런 세계 중앙은행에 금 쌓아놓는 것처럼 금처럼 되는 건가? 국가가 다 확보해야 되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 가격 엄청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모시고 이 이야기 좀 깊이 있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가요? 이런 아직은 전략 비축 자산. 네, 전략 이런 비축 거예요. 자산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점점 소개가 되고 있긴 한데 정확히 뭐냐라고 물으면 아직 이게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오늘 한번 좀 조금 짚어보면 윤곽이 조금 그려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죠? 예,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지난 7월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는 뭐 비트코인 옹호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연설이 한 50분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네. 네, 자료 부탁드립니다. Many Americans do not realize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among the largest holders of Bitcoin. Does anyone know that? How about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almost 210,000 Bitcoin, or 1% of the total supply that will ever exist. But for too long, our government has violated the cardinal rule that every Bitcoiner knows by heart. Never sell your Bitcoin, right? That's right, isn't it, huh? That's right. How did I figure that one? Never sell your Bitcoin. And so, as the final part of my plan today, I am announcing that if I am elected, it will be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to keep 100% of all the Bitcoin the U.S. government currently holds or acquires into the future. We'll keep 100%. I hope you do well, please. This will serve in effect as the core of the strategic national Bitcoin stockpile. 자,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 여기까지 알아들었고. 근데 계속 영원히 갖고 있겠다. 네, 뭐 라는 것까지. 크게 포인트가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겠다. 보유를 얼마나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 비축 자산처럼 다루겠다는 건데 이 마지막에 스트래티직 내셔널 비트코인 스톡파일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때부터 이제 막 이 용어가 뭐냐 하면서 이제 의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미국인한테 이게 이익이 되는 어떤 영구적인 국가 자산이 될 것이다. 미국의 국가 자산이 될 것이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비트코인 보유자 커뮤니티를 아주 내가 존경한다. 그러면서 아까 뭐 지금 보여드린 대목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00년 전의 철강 산업과 다를 바 없다. 100년 전 철강 산업은 사실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이죠. 그렇죠. 철강왕, 카네기, 록펠러 이런 사람들 그렇죠. 나올 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세계 단일 자산으로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시가총액 가치를 갖게 됐는데 그 정도만 그 정도 된 것만으로도 미국의 이 비트코인 보유자들 이 보유자들의 집단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 결국 자산으로 구이라는 게 무엇 중에서 구이라는 거예요? 여러 자산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아니 자산들. 그 어떤 뭐 기업의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뭐 금이라든지 어떤 단일한 종목으로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했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세계 9위가 됐는데 그 시점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보유자 커뮤니티는 존경받을 만하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줘야겠다라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결국 한 얘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트럼프는 역시 화끈하군요. 화끈해요. 듣고 싶은 얘기였을 것 같은데 컨퍼런스면은 그 투자자들이 많이 참석한 거였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전략 비축 자산이라는 거 저는 사실 석유하고 관련해서 좀 들어봤는데 전략 비축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미국이 유가가 막 문제될 때마다 전략 비축류 풀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유가 안정시키고 그러는데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 전략 비축류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네. 전략 비축류가 정식 용어로는 영어로는 Strategic Petroleum Reserve입니다. 줄여서 SP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70년대 초반에 이 오일 쇼크 이후에 75년부터 미국 정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한 7억 2,700만 배럴을 전국 4곳의 지하 원유 저장 동굴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양은 사실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90일분의 석유를 비축하는 게 기본이에요. 90일 동안 미국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석유. 그거보다 훨씬 많이 지금 비축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이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쓰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걸 그 기름을 좀 풀어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미국에서는 풀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각국이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갑자기 무슨 전쟁이 나서 석유가 없어지면 맞습니다. 나라가 멈춰버리니까 맞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해서 좀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보면 오일 쇼크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오펙에서 오일 쇼크 때 아. 이제 기름값을 통제를 하기, 공급량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산유국 내지는 석유 구매국가들이 협회를 하나 만듭니다. 국제에너지기구라는 IEA를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회원국들은 아까 말씀드린 최소 90일분의 석유를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 이걸 갖다가 방출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4번 방출했습니다. 첫 번째가 90년에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때, 그 다음에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그 다음에 2011년 리비아 내전 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던 2022년에 각각 방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IEA 회원국이고요. 우리도 지금 9,800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공 비축량이고 민간 비축량까지 합치면은 한 190일분을 지금 비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 SPR이라는 거는 전략 비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석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유사시에 공급난이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전략적인 필수 자원으로 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해 놓는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석유만 있느냐? 아닙니다. 우라늄도 전략 비축 자원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헬륨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도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도 전략 비축 장비로 자원으로 보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식량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시럽이 시럽이요? 전략 비축 시럽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가 보죠. 중국에서는 돼지고기가 전략 돼지고기가. 비축 그다음에 어떤 나라는 또 뭐 버터, 건포도 이런 게 전략 비축 자산이라고 하고 면 이것도 뭐 전략 비축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 국가마다 그렇게 뭐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정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지정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참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과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품목들하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뭐 중국 사람들이 거냐. 돼지 기름 없으면은 음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있어야 되겠다. 이건 알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없으면 살 수가 없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뭐냐부터 이제 다시 우리 1년 전에 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가 선거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가고 할 거다, 시행을 할 거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미국 재무부가 이 외환 매수 매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외환 안정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령 사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한다면은 비트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디 있냐?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아까 보유하고 있다고 21만 개 갖고 있다. 그다음에 전체 공급량의 1%다라고 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말하는 겁니다. 범죄 수익 그러니까 뭐 블랙마켓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서 뭐를 밀수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덮쳐가지고 뺏어온 거. 뭐 마약, 무기, 뭐 저기 음란물 이런 거를 거래할 때 비트코인이 많이 쓰였으니까 그거를 압수를 했는데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팔았었거든요, 그동안은. 나 안 팔겠다. 그리고 이거 계속 갖고 있겠다라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지금 이 법무부가 일단 갖고 있는데 범죄 수익 압수한 거기 때문에 이걸 또 그럼 계정 이동을 해서 어떻게 전략 비축 형태로 옮길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새로 사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팔지 않겠다고 얘기했네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이게 코멘트 전략 보면. 비축으로 진짜 쟁여놓을 거라면 사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뭐 엘살바도르 같이 지금 계속 사모으는 나라가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무슨 돈으로 살 거냐, 무슨 돈으로 살 거, 무슨 돈을 어떻게 뭐 국제 발행해서 돈을 마련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예산을 따로 만들 거냐 하는 데 대해서도 아직 얘기가 없어서 지금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아이디어가 그러면 막 그 백화제방 백가쟁명으로 나오는 거죠. 뭐 금 보유하고 있는 거 팔아서 대신에 비트코인 사면 되지 금 않냐. 대신 비트코인.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야, 뭐 이렇게 지금 좀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법안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까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비슷한 시기에 공화당 소속의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있는데요. 이뭐 네네. 저 코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어서 이 코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법안을 하나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썼던 용어가 이 전략 비축 비트코인이었어요. SPR이 아까 전략 비축유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SBR로 바뀐 겁니다.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로. 음. 그래서 SBR의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도입하겠다고 한 그러니까 법안을 제출한 이 SBR 전략 비축 비트코인의 내용은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1년에 20만 개씩 5년 동안 구입한다. 20만 개씩 5년 구입하니까 결국 100만 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글로벌 공급량 뭐 비트코인은 전체 발행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100만 개인데 그중에 100만 개를 미국 정부가 사들였으니까 한 5%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왜 편성하느냐? 경제적 불확실성과 통화 불안정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이거 하는 거다. 좀 금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그러네요. 그리고 재원은 연준이 갖고 있는 예금분과 보유 중인 금으로 조달한다. 금 대신 비트코인, 그러네요.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네네네. 간 거죠. 다음 최소 20년 동안 보관한다. 좀 대략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 이거 뭐 비트코인 업계 좀 우호적인 분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는 글로벌 비축 통화로서의 어떤 달러의 지위는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비트코인도 달러를 지지하는 형태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달러 지위 강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고 미국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지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화폐라는 게 옛날에는 금태환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금을 갖고 있는 있느냐. 만큼만 그렇죠. 화폐를 발행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룰을 정해놓고 중앙은행에서 그렇게 이 화폐 총량을 통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금태환 폐지하고 막 뭐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화폐를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됐고 특히 그것을 어떤 면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그걸 오용해서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돈잔치가 났는데 자산 가격만 오르고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삶은 안 좋아진다. 실물은 다 이 실물 경제 망가진다. 이런 비판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 재정도 불안정해지고. 그럼 그 상황하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화폐를 안정시킨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나요? 연결이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가 부채가 아까 보니까 한 36조 달러가 좀 넘던데 올 초에 34조 달러였는데 계속 오르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루미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100만 개 구입하면 미국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갚으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비트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면서 부채
갚는데 처음에는 부채를 갚을 만큼 사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비싸질 거니까 그렇죠. 그걸 부채를 갚을 수 있다.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 그 부채 상환 때도 그냥 비트코인을 쓰자는 겁니다. 바로. 그럼 우리는 미국한테 비트코인으로 미국 국채 갖고 있는 사람들 비트코인으로 받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할 거란 전망에 기초한 어떤 이거는 뭐 논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전문가도 있습니다. 2050년까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미국 정부가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 70%까지 상환이 가능할 거다.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전문가 네. 정도로만 소개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뭐 50 아까 신시아 루미스는 50%, 이 전문가는 70%라고 했으니 뭐 미국 정부로서는 아주 뭐 환영할 그것만 만한 하면은 뭐 일인데 이건 국가부채 근데 문제가 한 번에 해소되는 아까 건데.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구도에서 중국이 또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엔 1위였습니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렇게 언제든지 상환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국채를 토큰화하는 비트코인 도입한 다음에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거래가 쉬워지면서 중국이 아닌 국채 보유자들이 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거는 하나의 그냥 주장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도 미국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도 중국과 경쟁 구도에서 이 비트코인 산업 육성을 이야기하는 면도 있어요. 그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달러 지위 향상되고 비트코인 시장에서 미국이 1등이 될 수 있다 이건데 미국 안 그래도 1등이긴 한데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했던 얘기 중에 보면 비트코인 보유자 커뮤니티 앞에 내가 오늘 서게 된 이유는 만약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되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미국이 이 산업을 좀 리드를 해야겠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전에는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지위를 정말로 획득한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축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는 불안정해질 거다. 가치가 떨어질 거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게 미국 쪽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정부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달러의 지위가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반대 논거의 성격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 근데 이렇게 하자는 나는 뭐 일단 발의는 루미스 의원이 했지만 트럼프도 얘기는 하고 했지만 반대 의견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거는 다 이제 알겠는데 근데 어디다 쓸 거냐? 비트코인이 뭐 석유냐 이게 무슨 식량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국가가 비상사태 때, 자연재해 때, 전쟁 때 비트코인을 먹을 게 없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정부가 이걸 보유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거는 기존의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좋은 일인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비트코인을 정부 돈으로 샀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들이 손해보는 그런 국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세금으로 가격 떨어지는 걸 계속 방어해야 되는 판인데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특히나 좀 고점같이 보이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고점처럼 보이는데 지금 샀다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킹에 취약하다거나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런 뭐 기본적인 그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19일에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나왔거든요. 국가 보유 어떻게 할 거냐. 연준은 비트코인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연준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데 우리 법을 바꿀 수가 없다. 그거는 의회가 할 일이고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 뭐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말 자체에 실망한 투자자들 때문에 좀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라고 할 수 있죠. 닐 카시카리 그 미니애폴리스의 연은 총재는 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를 이분도 했어요. 비트코인은 거의 실질적인 쓰임새가 없다. 굉장히 실망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런 반응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비트코인이 결국은 여전히 지금보다도 좀 더 신뢰를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던 투기에 가까운 그런 행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극복되지 않으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연준에서 그렇게 세게 나와서 그런지 사실 비트코인 옹호자들이 연준을 굉장히 또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뭐 일론 머스크도 또 최근에 연준에 직원 너무 많다고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이거 가격 떨어지면은 다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찬성론자들이 반론이 있나요? 가격 무조건 오를 거라고 믿나요? 찬성론자들. 이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제 기초에 있고 그 전제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한 15년의 역사가 증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논박이 안 됩니다. 서로 이게 안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코인 산업에 대한 비판은 많잖아요. 이거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많이 뭐 코인 얘기 나오면 다 누구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시청자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한계가 좀 있다고 보는 게 우선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이걸로 저 코인 산업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태도로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아마도 표도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든 정부가 코인 산업에 되게 코인 산업을 탄압했다. 네네. 그러면서 해리스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호적인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가져간 게 있다 보니까 뭐 지금 그것도 이제 이게 논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트럼프 인수위 대변인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면은 워싱턴 관료주의의 늪 속에서 이전 정부는 더 많은 규제와 더 높은 세금으로 혁신을 억압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면 암호화폐 그리고 기타 신기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장려할 거란 약속을 지킬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참 뭐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 모든 크레딧을 다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어쨌든 뭐 논리 어떻게 됐든 간에 트럼프 정부는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거네요. 지금 인사를 맞습니다. 봐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던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막 관료 인선들 발표되고 있죠. 예, 뭐 몇 명 이제 그 이쪽 산업과 관련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SEC의 게리 겐슬러라는 위원장이 있었는데 되게 뭐 코인 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적대적이다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업계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게리 겐슬러를 내가 취임하는 첫날 해임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박수를 엄청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게리 겐슬러가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냥 트럼프 취임하면 난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그 위원장을 새로 지명을 했는데 이 인물이 폴 애킨스라고 디지털 상공회의소라는 뭐 일종의 이익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미 상공회의소처럼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미국 대표하는 그런 뭐 단체인데 디지털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디지털 산업들의 대표자들이 들어가 있고 특히 코인 산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공동 의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이제 SEC 위원장으로 지금 지명을 받은 상태고요. 폴 애킨스. 네. SEC가 금융감독원 같은 곳이죠. 우리로 따지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증권, 금융감독원 기능이 조금 이제 중첩돼 있는 그런 기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데이비드 섹스라는 백악관의 AI 크립토 총책임자, 총괄 뭐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거 얘기할 때 짜르라는 용어를 쓰죠. 그 러시아 재정에서 네네네. 용어를 따와서 이 데이비드 섹스는 페이팔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 겸 벤처 캐피탈 크래프트 벤처스의 대표였던 인물입니다.
뭐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저 일론 머스크와 그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죠. 네네네. 그 중에 한 명. 피터 틸 그룹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데이비 섹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아공 태생입니다. 일론 머스크랑 같은 그러네요. 뭐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이 페이팔 출신들이 이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많았는데 특히나 백악관에서 이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도 이 인물이 갔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 AI 가상화폐 짜르 네. 이런 호칭을 얻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백악관 기구인데 디지털 자산 미원회라는 게 백악관에 꾸려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 코인 산업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곳이 될 텐데 여기 집행이사로 29살짜리 보 하인스라는 인물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게 대학 때 미식 축구 선수였고 하원 의원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것 외에 뭐 특별한 경력이 뭐가 있나 했는데 보면 선거 때 암호화폐 업계에 후원금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꽤나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걸로 사람들이 추정을 하면서 결국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친 크립토, 친 코인, 친 암호화폐 성향을 이끌게 될 인물들이 전면에 나섰다라는 평가가 이 세 명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친크립토 정권 맞네요. 그렇게 막 외칠 때는 사실 이렇게 캠페인에서 하는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그런데 미국의 경제 정책에서는 경제자문위원회도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자문위원장이 경제정책 어드바이스 하는 자리인데 거기는 어떤 우호적인 사람인가요? 미란 스티븐 스티븐 미란. 예. 스티븐 미란도 뭐 그런 평가가 있기는 하던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코인 산업에 어떤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재무부나 연준이나 경제자문위원회 이런 데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사실. 맞습니다. 국가 자산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는 결국엔 의사결정 재무부에서 또 상당 부분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도 중요하고. 의회도 중요하고 의회는 뭐 근데 어떻게 막 선동해가지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예산 통과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 선동해가지고 막 뒤엎고 이랬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재무부와 경제자문위원회는 다르잖아요, 좀 아주 전통적으로 이 고루한 경제학자들이 있는 곳들인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싸움이 한판 벌어지겠어요. 맞습니다. 재무장관이 누가 되는지를 확실히 봐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이 코너 처음에 시작할 때가 올해 초였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막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4월에 있었던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다들 이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던 시기였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뭐 엄청난 동력을 실어준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는 거의 트럼프발 상승분이 훨씬 더 컸던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오를 거냐, 뭐 안 오를 거냐, 이것도 이제 뭐 다들 관심을 갖는 주제실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정책이 이 전략 비축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트럼프의 계획대로 아니면 트럼프의 발언대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이 매집세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때가 됐군요. 투자자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